어젯밤 9시까지 2,33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53명이 적고 3,000명대에서도 이틀 연속 내려왔지만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적게는 2,400명대, 많게는 2,6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진 추석 연휴의 여파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거리두기 안이 나올 텐데 아마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 백신 접종 4분기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12세에서 17세 또 임신부에 대한 접종도 시작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공개됩니다. 12세에서 17세,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도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18세가 아닌 청소년에게는 접종 기회가 없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12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 미접종자가 많은 학생들의 감염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긴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작용 가능성과 이상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접종 여부에 따라서 교내 활동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소년과 함께 임신부 접종 계획도 나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돌파 감염이 늘자 방역 당국은 추가 접종 계획도 세웠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김 총리는 접종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1, 2차 접종 간격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은 각각 4주, 3주에서 6주로 늘어난 상태인데 가능한 이를 원래 간격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어제 전북 지역 경선에서 54%가 넘는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토요일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근소한 표 차이로 뒤졌는데 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호남 대전에서 승리한 이재명 지사는 거세지는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을 이어가게 됐고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남아있는 지역 경선과 2, 3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전북 지역 경선이 끝난 뒤 중도 사퇴한 김두관 의원은 원팀으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에서 2위로 물러났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북에서 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득표율 54.55%로 2위 이낙연 전 대표의 16%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이 호남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누적 득표에서도 이 지사가 과반 1위, 2위는 약 12만 표, 18%포인트 이상 뒤진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3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위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고향 호남에서도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다음 경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의 진정한 마음 잘 알려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 불거진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정면 겨냥했지만 당 지지층은 본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에 오히려 1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퇴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내부 공격을 비판하며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원팀으로 단계를 해서 자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오로지 그것 하나 때문에 사퇴를 합니다. 책임자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체 선거인단 216만 명의 절반이 넘는 121만 명의 투표가 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유지하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됩니다. 남은 곳 중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 전 대표가, 경기에서는 이 지사가 유리하다는 전망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6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어제 파문이 커지자 이명이 들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며 성과급이자 위로금 성격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화천대유가 퇴직금을 위해 쌓아둔 돈은 14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부터 6년 동안 지급된 연간 최고 퇴직금도 1억 3천만 원이 채 안 됐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대리급 직원 한 명에게 50억 원을 준 겁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는 대학을 졸업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했습니다. 6년을 일한 곽 의원 아들은 올 3월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큰돈을 번 화천대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구조를 만든 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였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곽 씨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이 코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화천대유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3년 전엔 업무 과중으로 이명 어지럼증 등이 생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입사했을 땐 이미 화천대유의 모든 설계가 끝나 있었고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라는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지난 6년치 감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화천대유가 지금까지 퇴직금을 위해 적립한 돈이 14억 정도 됩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회사가 부채로 잡아둔 돈인데 곽 씨는 이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셈입니다. 화천대유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내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는 28일 곽 의원과 곽 씨를 뇌물성 거액 퇴직금 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최대 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를 소환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 오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소식에 화천대유와 관련해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오늘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의 주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의 실제 성격도 밝혀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국힘 게이트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약정을 맺었습니까?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며 통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교도소 입감 대기 중에 달아났던 20대 절도범이 어젯밤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었는데 수갑이 풀린 채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수갑을 뺐는지를 포함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의정부 교도소에서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가 붙잡힌 곳은 도주를 시작한 의정부가 아닌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하남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저녁 8시쯤 이곳을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입감을 앞두고 도주한 지 약 28시간 만입니다. 경찰 병력 등 150명을 투입해 이틀간 대규모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A씨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A씨 아버지를 만나 아들과 접촉이 되면 자수하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수 당시 A씨가 도주할 때 차고 있던 수갑은 없었고 A씨는 손에 부상을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가 좀 손도 다쳐있고 그래서 진정시키고 아버지하고 면담하고 아버지 이렇게 좀 안정시켜 드리느라고. A씨는 지난 25일 교도소 입감을 위해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던 중 수사관을 밀치고 교도소 정문을 통해 인근 풀숲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의정부 경찰서로 옮겨 도주 경위와 행적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에도 주택가에서 배관을 타고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훔치는 등 여러 건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의정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미국 시카고와 시애틀을 오가는 여객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선로를 벗어난 객차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예 뒤집어진 마지막 객차 위에는 사람들이 올라가 구조 작업을 합니다. 탈선한 열차는 미국 시애틀과 시카고를 연결하는 암트랙 소속 엠파이어 빌더입니다. It was probably 10 or 15 seconds of rocking back and forth and tons of noise, and then we came to a stop. And really,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for a couple minutes. 기관차 2량에 객차 10량으로 구성된 이 열차엔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8량이 탈선하면서 3명이 숨지고 5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은 몬태나의 작은 마을 조플린 근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달려나와 구조를 돕고 대피할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We are so fortunate to live where we do, where neighbors help neighbors, and so it's, amazing the turnout, just the community in general, helping everyone. There were even citizens that helped get people out of. 이번 사고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직선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로 불량이나 과속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몇 년 만에 일어난 대형 열차 사고에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팀까지 파견됐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시카고와 시애틀을 오가는 여객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선로를 벗어난 객차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예 뒤집어진 마지막 객차 위에는 사람들이 올라가 구조 작업을 합니다. 탈선한 열차는 미국 시애틀과 시카고를 연결하는 암트랙 소속 엠파이어 빌더입니다. It was probably 10 or 15 seconds of rocking back and forth and tons of noise, and then we came to a stop. And really,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for a couple minutes. 기관차 2량에 객차 10량으로 구성된 이 열차엔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8량이 탈선하면서 3명이 숨지고 5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은 몬태나의 작은 마을 조플린 근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달려나와 구조를 돕고 대피할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We are so fortunate to live where we do, where neighbors help neighbors, and so it's, amazing the turnout, just the community in general, helping everyone. There were even citizens that helped get people out of. 이번 사고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직선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로 불량이나 과속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몇 년 만에 일어난 대형 열차 사고에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팀까지 파견됐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